제가 겪은 상황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말은 못 해요. 이걸 좀 유추할 수 있으니까 전에 기관의 심사를 갔습니다. 어 발표 평가를 하러 갔는데 뭐 특정 A팀이 있는데 이 팀한테 저는 합격을 줬어요. 제 얼굴을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 "대표님 저는 분명히 합격 수준의 점수를 줬습니다." 음. 근데 이게 다 이제 평가를 하고 나니까 그 팀이 A팀이 떨어졌더라고요. 제 점수를 놓고 보면 사실 제 점수가 제가 그 팀한테 준 점수가 그날 전체 팀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였어요. 근데 왜 떨어졌냐? 결국에는 다른 심사위원들이랑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떨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좀 순서대로 얘기를 드리면 발표가 한 10 분쯤 지났을 때부터 저는 '이 팀 괜찮다. 사업 계획서도 굉장히 잘 썼고 고객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시장 검증도 굉장히 꼼꼼하게 했더라고. 계획이랑 전략 같은 것들도 시장이랑 고객한테 맞춰서 잘 준비를 했고 그동안 하고 있구나, 해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이 몇 조다, 몇 천억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팀 A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있었고 그리고 처음 1년 차에는 우리가 노출 관심 결제 전환까지 각 이 퍼센트 몇 프로씩 해서 뭐 첫 해에는 1억 시장으로 시작을 해서 2년 차에는 뭐 5억 시장으로 3년 차에는 15억 시장으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거다. 그리고 타겟팅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마케팅 세일즈 채널도 어디로 늘릴 거다. 어느 채널에 고객이 몇 명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본인들 아이템이 왜 고객 입장에서 돈을 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구입을 할 것인지 이것까지도 설명 잘했어요. 저는 이 시장이나 사업성 파트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그 파트가 잘 되어 있던 거죠. 뭐 기술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을 하는데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심사위원 중에 두 분이 계속 기술적으로만 물어봐요. "이거 남들이 못 만드냐?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허는 있냐? 실제로 개발해 봤냐? 이게 되냐?" 하나하나 이제 다 기술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질의응답 때 "기술 가치 평가 해 봤냐? 그리고 뭐 언제부터 나오냐?" 이런 것들을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질문을 계속하시더라고요. "실제 개발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질의응답도 그렇고 이 평가도 그렇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의 끝나 가지고 뭐 저를 비롯한 다른 이제 내부는 제대로 질의를 하지도 못했는데 뭐 결국 어쨌든 시간은 지나니까 심사가 다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들끼리 서로 어떻게 봤는지 어디가 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 A팀을 붙여야 된다고 봤고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한 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심사위원 중에 두 분의 경우에는 전혀 아니라고 보신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이야기를 꽤 했는데 협의점이 안 나와 가지고 결국 각자 점수대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저랑 이제 또 다른 두 분은 고득점을 줬는데 나머지 세 분 중에 두 분이 거의 60 점대를 주신 것 같아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 선정 수준이면 90점 이상을 줍니다. 그리고 선정이 약간 애매하다. 예비 합격 수준이다 싶으면 80 점대를 줘요. 그리고 불합격이다 이러면 70 점대를 줍니다. 그리고 여긴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런 경우에는 60 점대를 줘요. 보통 심사위원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각자 보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보통은 이렇게 거의 반반으로 심사위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80 점대를 줘요. 근데 다른 두 분이 60 점대를 줘 버려서 음 아쉽지만 떨어지셨더라고요. 여기서 대표님들이 알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심사위원마다 평가할 때 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당연한 얘기 같은데 평가장에 실제로 가서 앉아 있다 보면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기술 쪽에 계셨던 분은 당연히 기술을 봅니다. 변리사분들은 뭐 특허가 있냐 없냐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 진보적이냐, 혁신적이냐 이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투자 쪽에 계셨던 분들은 숫자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매출이 언제부터 나오냐 이런 것들. 그리고 액셀러레이터들이 시장이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사업 계획서를 6 명의 심사위원이 같이 보는 건데 서로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심사가 엉망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분야 심사위원만 있으면 심사장에 들어갔는데 심사위원 6 명이 다 변리사면 다 투자자면 다 액셀러레이터면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섞는 거예요. 한 명은 액셀러레이터, 한 명은 기술 전문가, 한 명은 산업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섞어요. 근데 보통 기관에서 지정해서 부르는 심사위원이 있고 지정하지 않고 부르는 랜덤하게 시스템에서 뽑아서 부르는 심사위원이 있어요. 지정해서 부르는 심사위원 수가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합이 잘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심사위원이 누가 참여했냐, 각 분야별 심사위원이 맞냐,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더 적절한 시스템인 거죠. 근데 그 얘기 안에는 내 사업 계획서를 어떤 심사위원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볼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A팀 떨어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지원 사업에 제가 갔다가 쉬는 시간에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다른 그룹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발표를.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봐 가지고 어떤 아이템으로 나오셨는지 이름 정도를 좀 봤는데 똑같은 아이템, 떨어진 아이템으로 다른 지원 사업을 내서 붙으셨더라고요, 그때. 다행인 거죠. 근데 대표님한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나한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냐?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냐? 이게 궁금할 텐데 이미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대표님들이 많이들 하시는 게 하나에 몰빵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자마다 분명히 강한 게 있겠죠.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기술 쪽이 좋으신 분들은 사업 계획서에 전부 기술 중심의 내용들로 채워 놓는 거예요. 특허가 몇 개고 논문이 몇 편이고 우리 기술이 왜 대단하고 기술 개발을 어느 수준까지 했고 이런 것들로만 대부분 채워 버려요. 사실 사업 계획서 양이 이 분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길게 쓰면 어디는 짧게 써야 돼요. 그냥 '길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30 페이지, 50 페이지 이렇게 쓰면 안 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장수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장수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평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20 페이지, 30 페이지, 40 페이지 쓴다고 그렇게 길게 쓴 걸 어떻게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보겠어요. 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거를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 요소를 좋아하는 일부 심사위원들한테만 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술 얘기만 잔뜩 있는 사업 계획서를 낸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만약에 심사위원이 "그래서 이거 기술 개발 열심히 하셨는데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파는 거냐? 어떻게 팔 거냐? 시장 고객의 수요는 검증을 해 봤냐?" 이 질문 하나만 나오면 제대로 된 자료나 실제 진행한 게 없으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죠. 반대로 계획은 잘 짰는데 수요 조사를 안 하고 혹은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이 전략들도 아예 없고 이러다 보면 그거에 또 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창업 지원금이든 정책 자금이든 벤처 투자든 대표님들이 작성하시는 사업 계획서를 열어 놓고 한번 보세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과거에 썼던 거든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거든 아니면 앞으로 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신청하는 이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잘 써진 게 맞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르게 잘 써졌냐 이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나 성과가 안 나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성과칸은 못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나올 건지를 쓰면 됩니다. 이건 기술이나 개발이나 성과 시장 전략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아직 개발 못해서 출시조차 안 한 상황이라면 사전 마케팅이나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사전 구매를 하거나 혹은 의향 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한 수치 기반으로 앞으로 목표를 더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적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을 디테일하게 짤 수 있는 건, 성과 지표를 짤 수 있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가장 좋은 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무난무난하게 잘하고 뭐 하나가 특출난 게 좋아요. 그게 어렵다고 하다면 전반적으로 고르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누구일지도 모르는데 기술에 온 힘을 쏟아부었는데 평가위원이 기술보다 사업 성과나 전략에 관심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보통은 이 대부분 평가 요소를 고르게 봐요, 심사위원들이. 근데 일부 심사위원들이 어디 한 군데 꽂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때 심사했던 팀 중에 꽤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다른 지원 사업이나 심사에서는 합격 수준이었을 텐데 떨어지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드린 그 A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 달이었나 뭐 그다음 달이었나에 다른 지원 사업 발표 평가장에서 지나가면서 그분 얼굴이 기억나서 이제 마주쳐 가지고 인사 이 목례 한번 이렇게 드리고 지나갔는데 그 마주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팀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작성을 했던 팀이에요. 그때 저랑 마주쳤던 데가 뭐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사업 계획서로 다른 지원 사업에서 선정이 되신 거죠. 정리하면 심사위원이 누가 올지 어떤 평가 포인트를 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사위원이 와도 크게 호불호 타지 않게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다 잘 쓰고 특정 부분에 더 잘 쓰면 이게 제일 좋겠지만 어렵잖아. 그래서 시장이나 기술이나 뭐 하나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잘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